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 중소벤처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청년 글로벌 마케터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상담회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마케팅 실무를 담당한 김은주입니다. 네,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 그리고 수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좋은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방법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시간의 무역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의 백그라운드와 제 경험, 그러한 경험과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해외 영업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대한민국 여권인데요. 제가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의 시장 개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이 여권을 들고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핵심만 간단하게 그 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제가 해외 시장 개척을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해외 시장 개척을 했을 때 그 어려움, 그런데 어떤 자세로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해외 영업인의 어떤 마인드와 자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러한 저의 해외 시장 개척 스토리가 담겨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책은 저의 이제 무역 실무서인데요. 이 책에는 보다 실전적인 무역 실무의 어떤 노하우, 팁, 기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무역 실무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무역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 2권의 책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강의를 압축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출 플로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수출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수출 플로우, 그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출 플로우라는 게 어떻게 수출을 진행하는지 그 흐름, 플로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면 이 수출 업무를 하고 계시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좀 더 정리를 해서 정립해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진행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출 진행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거래 제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서큘러 레터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잘 준비가 돼 있다면 해외 바이어가 여러분에게 인콰이리를 보내서 거래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큘러 레터와 인콰이리를 통해서 서로 바이어와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입자로부터 거래 문의가 오게 되면 수출자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거래 조건을 제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역 서식이 있겠죠. 바로 오퍼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 시트를 제출해서 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수입자의 피드백이 있겠죠. 비싸다, 싸다. 뭔가 이런 피드백이 있겠죠. 그런 피드백에 따라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격 조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비싸니까 좀 내고를 해달라라든가 이런 어떤 협상, 조건의 협상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무역 계약서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들이 또 많이 활용하는 계약서 중에 하나가 바로 MOU 계약서고요. 본 계약을 들어가기 전에 임시계약서, 가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MOU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MOU 계약서가 본 계약서는 아니지만 MOU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바이어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로서 MOU 계약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 계약서, 세일즈 어그리먼트 이런 계약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제 대금을 받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제 운송의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필요한 서류가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트와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인 우리가 수입자에게 무엇을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임 처리에 대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생산해서 수출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바이어로부터 뭔가 피드백이 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클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어떤 그런 클레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야 수출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는 유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 바이어는 누구인가? 내 바이어는 누구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수출할 때 팔기 위한 어떤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가 이 상품을 팔 대상이 누구일까?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수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타겟 바이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 바이어, 내 바이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상품,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우리의 상품이 해당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떤 분야인지 그 인더스트리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동차 부품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독일, 미국, 일본, 우리가 그런 국가를 타겟 국가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떤 독일이나 이런 국가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우리의 타겟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입자 말고 유통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 수입자 말고 유통사도 우리의 바이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제조사, 예를 들면 완성차의 제조사가 직접 소싱을 해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또 완성차 업체에서는 소싱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벤더사에 위임을 해서 자, 수입을 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달라라고 벤더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벤더사가 또 소싱해서 수입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어떤 업종의 다양한 유형의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타겟을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부품이라고 한다면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전문 수입상들이 있겠죠. 전문 수입자도 있고 그리고 또 유통사들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제조사나 벤더사가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부품은 좀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 수입자들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수입자 바이어를 검색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되는 바이어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화장품이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을 또 수입하는 수입자가 있고 유통사가 있겠죠.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드러그스토어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드러그스토어에서는 직접 수입하는 게 아무래도 더 수입 가격이 더 싸고 경쟁력이 있다면 직접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도 전문 유통사나 수입자가 수입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대형 슈퍼 체인이 있겠죠. 대형 체인에서 직접 대형 체인 마켓 같은 그런 대형 유통 체인들 있겠죠. 그래서 대형 유통 체인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 바이어가 누군지 정확히 좀 알고 바이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잉 파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이어를 타겟팅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그래서 그 바이어에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거래 제의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바이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바잉 파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이어의 바잉 파워. 자, 다시 말하면 바잉 파워라는 것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이어에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거래 제의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이어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무역 거래로 무역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잉 파워를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력과 인구수와의 관계를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라고 하면 소비자의 구매력, 소비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구매할 만큼의 구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타겟을 정할 때 타겟 국가, 타겟 시장, 타겟 바이어를 정할 때 인구수만을 보고 타겟을 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잉 파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정할 때는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구수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 제품을 구매할 만큼의 바잉 파워, 구매력이 있는 구매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타겟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출과 국내 유통이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을 도전하고 시도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수출을 시도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출이 국내 유통과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인지하고 수출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무역 장벽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장벽이 있는데요.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입 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입 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해외 제품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올 때는 국가에서 어떤 정한 일정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이 세금을 냈을 때 해외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부여하는 관세를 일단 내야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비관세 장벽에는 강제 인증, 검역제도, 환경 규제, 기술 표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표준입니다. 기술 표준에 의한 어떤 장벽, 기술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장벽, TBT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기술 표준에 대한 어떤 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 규제하는 장벽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증. 수입국에서 수입을 허가하는 대신에 요구하는 인증이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인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제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만 그 수입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인증들이 있는데 그런 인증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R&D 기반의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이 기술 표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숙지해서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좀 조사하고 대비해서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허용되는 기술 표준과 일본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서 대비해서 진출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주요 인증, 강제 인증 얘기했었죠.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는 다양한 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해외 기업에게 요구하는 강제 인증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인증에 대해서만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 FDA 인증이 있겠죠. 식품이나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의 FDA 인증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도 CPMP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화장품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카테고리가 애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CPMP 인증이 필요한지 유럽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CE 인증도 유럽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구나 건축자재 등에도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CE 인증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놓칠 수가 있지만 이런 인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품에도 의무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인증 중에 하나가 바로 CCC 인증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 안전 제품, 건축자재, 소방용품 이런 제품들에도 요구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이 CCC 인증은 갈수록 이 CCC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이 갈수록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CCC 인증 해당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식품이나 화장품에도 중국이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겠죠. 식품은 수입허가, 화장품은 행정허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이런 제품에는 뭔가 인증을 요구할 거야, 뭔가 좀 만만치는 않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런 인증을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더 많은 제품이 인증 대상에,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 상담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어를 상담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바이어와 상담을 할 때 주로 많이 협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출 가격입니다. 바이어가 물어보겠죠. 수출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는 그 수출 가격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코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 조건에 따라서 수출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코텀스 조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수출자에게 좀 더 부담이 있는 조건인지, 우리가 어떤 수출자에게 좀 더 책임이 큰 조건이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4가지 인코텀스 조건을 비교를 했는데요. 네, EX워크와 FOB, CIF, DDP가 있는데 주로 많이 무역거래에서 활용이 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FOB와 CIF 조건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2 조건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EX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EXW 조건으로 이미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출자에게 가장 편하죠. 왜냐하면 바이어가 수출자 공장에 와서 물건을 픽업해 가는 조건이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넘겨주고 수출자는 손을 떼는 거죠. 그런데 수출자에게 부담이 가장 강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DDP 조건입니다. 이 끝에 있는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창고, 공장까지 화물을 인도해야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자의 책임이 너무 큰 조건보다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분배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OB 조건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출자가 양보를 했을 때 CIF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조건으로 우리가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죠. 수출 가격 제시할 때 알아보는 우리가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수출 가격을 제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FOB 조건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했죠.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좀 완화된 조건, 수입자도 이 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때는 좀 많이 거래 조건을 수락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면 FOB 조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출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면 부산항까지 인도하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US 달러 10불이다, FOB 코리아다 이렇게 가격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출 가격은 국내 유통 가격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가격을 제시를 할 때 FOB 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인코텀스의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날 수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수출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밑에 제가 예시로 설명을 했는데요. 제품 가격 그리고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트럭비 있죠. 트럭 차지. 그리고 부산에서 또 수출 통관하겠죠. 수출 통관하는 그런 수수료. 또 선적을 할 때 비용 모두 포함해서 가격이 10불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 공용 화폐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US 달러로 많이 제시를 하고요. US 달러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코텀스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산항까지 화물을 보내서 인도해 주겠다. 부산항까지 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종료하겠다라고 바이어에게 제시를 했는데 바이어가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까지 좀 보내주세요. 베트남 호지민까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완화된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국제운송의 부담을 조금 더 우리가 질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이 있겠는데요. 그 방식이 CIF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수입자의 수입 국가의 수입항까지 화물을 보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호지민이라고 해서 베트남이라는 수입국과 또 구체적인 항구까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수입국가, 수입항까지 지정을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부산항에서 내가 화물을 넘겨주고 끝내는 것보다 국제 운송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앞에서 FOB일 때는 10불이라면 CIF일 때는 2불이 더 들어갔습니다. 2불이 더 국제 운송비가 더 추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 호지민항까지,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지민까지 갈 때 만약에 우리가 화물선 컨테이너선으로 운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컨테이너 운송비가 들어가겠죠. 운송비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베트남 또 그 지정 항구까지 도착시킬 때 보험료가 있겠죠. 보험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수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FOB일 때 10불이던 게 CIF 조건일 때는 12불이 된다. 가격이 2불이 인상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이어에게 수출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제시를 할 때 바이어에게 수출 가격 제시할 때 잘못 제시를 하게 되면 수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수출 가격도 결국에 수출 가격에 포함되는 이 모든 가격들은 결국은 제품의 가격과 운송하기 위한 부대 비용까지 바이어에게 바이어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그 청구할 비용까지 수출 가격에 포함해서 바이어에게 제시를 해라. 오퍼를 해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바이어에게 청구를 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면 수출자가 그 비용을 내게 돼요. 수출자가 그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것은 좀 조심해서 제시를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CIF 가격의 이 산출 방식,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지금 10불에서 12불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그럼 20% 정도인데 실제로는 20% 정도까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우에는 직접 산출해서 바이어에게 오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는 왜 수출자 신용조사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어가 수출자의 뒷조사를 한다는 거죠. 수출자의 신용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바이어는 수출자, 우리 기업들의 신용조사, 뒷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용평가 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통지를 해서 우리 기업이 직접 방문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데, 바이어가 왜 수출자 신용조사를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 바이어와 상담할 때, 또 바이어에게 거래 조건을 오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거래 조건을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하면 바이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소싱을 해서 그 기업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물품을 공급했던 기업, 서플라이어, 그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공급하는 그 물품을 우리가 수입자 입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 물품을 수입할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은 고객에게 납품해야 되는 어떤 납기에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탄탄한 기업, 건강한 기업, 그런 기업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어와 상담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 절대 이것만은 좀 하지 말자.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좀 하기 쉬운 시행착오,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어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팔고 싶은 것을 계속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어가 팔고 싶은 것을 추천할 수 있다. 근데 바이어가 사고 싶은 걸 추천해야지 내가 팔고 싶은 것을 추천하게 되면 바이어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회사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지, 건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막 소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이어들은 그런 것보다 이 기업의 강점이 뭔지, 이 기업의 제품의 특징이 뭔지, 이런 걸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줘야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주면서 그 소중한 상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상담이 좀 핵심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의하지 못하고 상담이 끝날 수 있다, 종료될 수 있다.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어가 묻기도 전에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은요 굉장히 작아요. 네, 우리 기업은요 직원이 5명밖에 안 되고요. 생긴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바이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죠. 바이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이어는 왜 우리의 신용조사를 하는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바이어가 불안해할 만한 그런 정보는 전달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바이어는 지금 우리가 애써서 소싱 해가지고 수입했는데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짧은 역사라든가 작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어필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강점을 부각을 하자.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약점을 부각하기보다는 강점을 부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강요하는 분위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잘 나가는데, 잘 팔리는데, 이게 그것도 모르고 그러냐. 이거 얼마나 잘 나가는데,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이거를 수입을 안 하고 안 한다면 바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요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가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제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하되 강요하는 분위기는 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중요하고요.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만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 정보만 공유하고 선택은 바이어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어가 좀 우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색깔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제품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도 할 수 있겠죠. 바이어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네,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상담에 임하면 그 감정적인 반응은 조금 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상담을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조건을 SMS 메시지로 제시하지 않는 게 좋죠. 네, 바이어는 예를 들면 위챗이라든가, 특히 이제 중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위챗이라든가 이렇게 SMS로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물어봅니다. 뜬금없이. 근데 SMS로 가격을 줬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얼마로 줬는지 히스토리 생각도 안 납니다. 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단발성으로 중요한 정보잖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럴 때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이메일로 보내서 나의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 자,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상담할 때 바이어하고 막 미팅을 할 때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서 미팅 잘 해가지고 이제 바이어 가격 얼마냐고 해서 구두로 가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고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바이어가 메일로 코테이션, 오퍼시티 보내주세요 라고 견적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구두로 얘기했던 가격과 또 정식 견적서 가격이 달라지면 이거 엄청난 사고가 됩니다. 바이어가 이렇게 했을 때 바이어가 굉장히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제거래는요,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나 일관된 행동,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기록을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바이어가.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다. 20% 내고 해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20% 내고 하지 않으면 거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압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하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성실하게 검토도 진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검토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수용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돼요 라고, 안 돼요, 수락 못 해요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좀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을 거절을 좀 유보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방적인 구매 권유보다는 바이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어하고 상담을 했을 때 바이어가 하는 말에 답이 있다. 바이어가 하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고객이 말하는 것에 고객의 말에 답이 있어요. 고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제품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패키지가 좀 이렇게 좀 작은 거고요. 좀 소형으로 된 거고요. 패키지 컬러는요.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의 냄새, 향은요. 이런 향이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경청했다가 우리 제품을 좀 더 개선해서 완성도를 높였을 때 그 국가에 진출할 확률이 높다. 그 국가의 바이어와 거래 계약을 성사할 확률이 높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다 겪어본 사례에서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이어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이어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바이어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느 나라 말로 합니까? 한국어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같은 나라 사람끼리, 한국 사람끼리 우리가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도요, 서로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나중에 굉장히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끼리 사업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얼마나 그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바이어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냥 how, hi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바이어한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말은 이런 겁니까?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거 오케이라는 겁니까? 노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어학 전공을 해서 바이어 상담도 많이 하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사고들이 생깁니다. 대형 사고 터집니다. 잘못하면 이게 바이어한테 클레임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클레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이 불가피한 비용,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요한 협의 내용 있죠? 굉장히 중요한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있죠? 가격, 결제 조건, 또 규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중요한 거래 조건이잖아요.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고요. 중요한 미팅을 했거나 구두 상담을 했을 때는 중요 사항을 기록을 해서 바이어에게 다시 재확인을 시킨다든가, 중요합니다. 네. 구두로 그냥 말하는 것은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다. 항상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서로 이 정보가 맞는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질문을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확인 후에 대답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기술 기반 제품들,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 우리의 핵심 노하우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후에 답변하겠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핵심 정보를 바이어에게 공개를 했을 때 중요 핵심 정보 공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그 제품 개발의 핵심인데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수출 마케터, 글로벌 마케터로 수출 업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역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무역인을 꿈꾸는 그런 후배들,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훌륭한 무역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테크닉이 뛰어난 무역인, 협상을 잘하는 무역인, 이런 무역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글로벌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큰 이익을 내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함께 고민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사람이 먼저 됐을 때 왜냐하면 무역을 할 때는요 굉장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 과제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되는데 너무나 이기적으로 우리의 입장만을 너무나 생각해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이익을 크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든 상관없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는 특히나 글로벌 비즈니스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해결해 가고 난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나와 쌍방, 나와 상대방, 바이어가
나도 잘 되고 바이어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대 80이라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원칙인데요. 네, 20%의 핵심 고객이 80%의 매출을 달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고객이 충성 고객이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우리 제품을 사주는 20%의 핵심 고객이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의 바이어 수입자를 확보하셨고, 그래서 좋은 수입자를 여러분이 좋은 수입자와 거래를 하게 됐다면 그 바이어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이 좀 더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이어와 거래를 시작했다가 그 바이어와 이게 적절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바이어와 거래가 끝나고 또 다른 바이어를 또 찾고 또 다른 바이어를 또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그 비용, 부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글로벌 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확보한 바이어를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잘 다루시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확대해서 정말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마케터로 활동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